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고3 6월 모의평가 국어 해설의 저는 남국민입니다. 자, 이제 문학 파트를 3부와 4부에서 함께 열심히 공부할 건데요. 문학 파트는 여러분 제가 총평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독서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평이한 문제들로 대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었겠죠. 물론 사람마다 다 개인차는 있는 거고요. 또 독서가 어려웠기 때문에 문학에도 상대적으로 좀 시간을 좀 덜 할애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제가 원래 가진 실력보다 더 못 봤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너무 낙담하지 말고요. 이 모의평가는 말 그대로 모의평가니까 그죠? 정조준, 11호를 정조준하는 그런 연습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이 강의 3부와 4부를 통해서 문학 파트를 내가 더 철저하게 실력을 기르는데 내공 쌓는데 그 어떤 수단으로 디딤돌로 삼기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이제 총평에 얘기한 겁니다만 문학을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간단하게만 정리하죠. EBS 연계율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살짝 축소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간접 연계 방식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능의 문학으로만 보면요. 이번 6월 평가는 6월 모의 평가는 적어도 문학 파트에서는 연계가 지난 수능 때까지와 달라질 바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연계율은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문학에서는 이렇게 이번에 4개의 세트, 7개의 작품 가운데 4개의 작품이 무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수특 문학을 열심히 저와 함께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문학 시험 보면서 우와 이거 연계 진짜 이런 거구나 연계라는 게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까다로웠던 함정들은 함께 이렇게 좀 더 섬세하게 들여다보면서 함께 헤쳐나가기로 하고요. 뚜렷했던 연계, 변함없는 연계의 덕을 반드시 봤어야 할 이번 문학 6월 모평의 문학을 3부와 4부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합니다. 이제 현대 소설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현대소설은요, 여러분 공부해서 알겠습니다만 수능 특강 문학의 181쪽에서 연계가 됐습니다. 홍성원의 무사와 악사라는 작품이었죠. 나가 말이에요. 여기 나옵니다만 이제 나요, 그죠? 여기 나가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나가 나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1인칭 시점이란 얘기거든.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인 18번 문제를 푸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만 어쨌든 나가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그때 저랑 강의에서 이 작품에 대해서 깊이 속속들이 막 다루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중략 이전 부분은 마치 읽었던 지문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제가 생생하게 막 들려줬던 그 장례식 이후에 그 술 한잔 먹으면서 막 싸우던 친구들끼리 그 대목을 그대로 가져와서 물론 연계되어 있는 그 지문과 살짝 비껴나간 지문 구성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틀을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막 이런 것까지 기억날 거야. 은퇴한 미대 교수 나 그죠? 이런 것도 기억이 날 텐데요. 이렇게 무사와 악사는 나가 바라본 두 친구 오일규라는 친구와 그 다음에 김기범이라는 친구가 각각 무사와 악사에 대응되는 그래서 뭔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어두운 시대의 부정적인 어떤 그 지식인의 산 같은 것들을 다룬 그런 작품이었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우리 수능 특강에 수록되는 대목에는 김기범이라는 친구가 처음에 그 중략 앞부분에 말이에요. 김기범이라는 친구가 일제강점기에 막 이렇게 그 학생들끼리 어떤 그 모의를 한 일을 엉뚱하게 의기를 헤쳐나가는 그런 그 놀라운 아이디어를 영민한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런 대목이 나왔었던 지문을 기억할 겁니다. 자, 요 무사와 악사가요. 여기선 지금 무사와 악사라는 용어가 직접 노출되면서 그것에 대한 그 주제의식이 그대로 드러난 지문 구성은 아니었습니다만 일규라는 캐릭터, 기범이라는 캐릭터 그리고 그들에 대한 나의 태도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 연계 대상이 된 그 수능 특강의 무사와 악사라는 우리 181쪽에서의 수능 특강 문학의 세트와 연속선상에 있는 작품이라서 연계의 어떤 그 덕을 충분히 볼 수 있었던 그런 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문 함께 읽고요. 그 다음에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나는 기범이 죽기 전에 이제 기범이라는 인물 나옵니다. 그죠? 기범이 주인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이야. 그렇죠? 나는 기범이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 그가 살았던 구천동을 찾아간다. 일종의 뭐랄까요? 액자 형식의 구조랄까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구천동을 찾아가 가지고 여기 지금 나옵니다만 이제 임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런 그 바깥 이야기 안에 과거에 그죠? 어렸을 때부터 이 기범과 나 일규를 둘러싼 그 친구들의 그 이야기 같은 것들이 안쪽에 과거 회상에 해당되는 부분이 내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찾아간다. 기범의 행적을 잘 알고 있는 임씨를 만나 사연을 듣기 전에 일규 장례식 후에 있었던 기범과의 과거 일을 회상한다. 요게 이제 장례식 후 이제 일규가 갑자기 사고로 죽게 되고 그 장례식장에 기범이 갑자기 나타남으로써 나를 비롯한 친구들이 의아해하고 또 막 논쟁을 벌이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알고 있겠습니다만 기범이 일규라는 친구가 굉장히 이제 나도 존경해 마지 않는 그런 훌륭한 친구인데 민의원 그 선거에 나갔었을 때 그 선거를 도와주는 친구로 기범이 그렇게 하다가 상대편 후보에게 매수돼가지고 변절을 하게 되는 바람에 일규랑 기범은 이제 절교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 내쫓기게 되는 거죠 일규한테. 그래서 이제 나를 비롯한 친구들은 일규는 존경하고 좋아하는 친구지만 기범은 변절자로 생각하고요. 그런 친구였습니다. 머리는 좋지만 기회주의적인 특성이 있는 그런 인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기범이 얘기하면서는 일규는 무사였고 자기는 그를 칭송하면서 거기에 기생하는 악사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 작품의 제목으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내가 일규를 어떻게 하냐? 내 깐게 뭘 한다고 감히 일규를 입에 올리냐? 기범은 순간 잔을 던지고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요 말은 이제 나의 말이지, 그죠? 내가 이제 감히 일규라는 이름을 어떻게 입에다가 올리냐? 너 같은 녀석이라고 이제 기범한테 얘기했더니 기범이 막 껄껄대고 웃는 거야, 그죠? 너무나 도련한 웃음이어서 나는 그때 꽤나 놀랐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웃음이 막 터지니까 나는 분노를 표출했는데 그걸 받은 상대방은 막 미친 듯이 웃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제가 왜 저럴까? 자, 기범이 그처럼 미친 듯이 웃는 것을 나는 그날 처음 보았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나는 그놈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하지만 누가 그놈을 진심으로 사랑한 줄 아냐? 너희냐? 너희가 그놈을 사랑한 줄 아냐? 라고 기범의 반격이 시작되는 거죠. 나는 긴장했다. 그러니까 나는 왜 긴장했지 이제? 생각지 않았던 반응을 보이는 거야. 뭐라고? 진심으로 너희들이 일규를 사랑했니? 너희가 일규가 진짜 일규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나 하니? 막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진단 말이야. 그에 눌러서 번쩍이는 눈물을 보았기 때문이다. 긴장했어요. 이거에 대한 반응이기도 합니다만 바로 뒤에 무엇기 때문이다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눈물까지 보았네요. 그죠? 이런 말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는 긴장했죠.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 때문에, 그죠? 너는 그놈이 아깝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놈이 죽어 세상 살 맛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는 서술자인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너는 그놈이 아깝다라고 아까운 놈이다 일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기범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그입니다, 그죠? 기범이에요. 기범이 자기 자신은 뭐라고? 그놈, 즉 일규가 죽어서 세상 살 맛이 없어졌대요. 굉장히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였던 거지 기범에게 일규는요. 나는 살기가 울적할 때마다 허공에서 그놈의 쌍판을 찾았다. 쌍판이라는 건 이제 얼굴을 이제 친구끼리 막 이제 속되게 막 낮잡아서 이러는 말이죠. 나는 그놈을 통해서만 살아가는 재미와 기쁨을 느꼈다. 그러나 그놈 역시 사정은 나하고 똑같았다. 나를 발길로 걷어찼지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그 선거 과정에서 둘이 이제 절교를 하게 되는 일을 얘기하는 거야. 쫓겨난 거지 말하자면, 그죠? 일규의 그 선거 캠프에서 쫓겨났고 기범은 결국 이제 절교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한동안 안 나타나다가 갑자기 이제 이 일규의 장례식장에 나타난 상황이었거든. 걷어찼지만 그놈은 나를 잊은 적이 없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다. 그럼 봐요. 내깟 녀석이 감히 일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 모욕스러운 그 행위를 멈춰라 라고 나는 요구를 했는데 기범은 오히려 야 너희가 일규에 대해서 아냐? 나랑 일규는 서로 사랑했다. 절대적인 친구였다. 그런 가치를 지닌 친구였다. 라고 이렇게 기범은 반격을 하는 거야. 이런 대목은 이제 우리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던 그 중략 이후의 부분의 지문과 연결되는 내용들이라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중략이 있고요. 이제 여기가 아까 앞부분 줄거리에서 설명했던 대로 임씨에게서 전해 듣는 그 나중에 왜 제가 설명했었죠. 이 기범이 이때 이 장례식장 뒤에서 나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무사가 사라진 악사의 삶이란 건 의미 없어서 일규가 이렇게 죽고 말았으니 나는 살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 나는 그냥 한 10년만 더 살다가 죽으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잠적을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가 이제 여기 아까 나왔던 구천동이라는 데 시골로 어디 들어가서 황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거짓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베풀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느닷없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임시에서 전해 듣는 구천동에 가가지고 듣게 되는 김기범의 그 나중에 잠적 이후의 삶에 대한
정보를 여기 얻게 되는 겁니다. 원래 그 사람은 도회지에서 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김기범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사람 도회지에서 살던 사람인데 왜 그때 도시를 버리고 깊은 산골을 찾았는지 모르겠군. 이제 내가 그렇게 임씨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임씨가 얘기합니다. 처음엔 저도 많이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세상에 죄를 짓고 숨어 사는 분이 아닌가 했습니다. 더구나 이리로 들어오시자 머리를 깎고 수염까지 기르셨거든요. 그래서 황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진짜 그렇게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깎고 막 이러고 살았어. 그러니까 외모가 좀 독특했던 거죠, 그죠? 그러나 오래 외시고 살다 보니 저대로 차츰 납득이 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세상에 뭔가 실망을 느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실망하고 이 골짜기로 들어와서 은거한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임씨의 판단이에요. 짐작이죠. 본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그랬더니 과거 얘기는 좀치 안 하시는 편이었는데 언젠가는 내게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듣기에 따라서는 궤변 같지만 그분은 남하고 다른 묘한 철학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뭔가 세계관, 가치관, 뭐 혹은 철학 이런 게 약간 기묘했다는 거죠. 누가? 기범이가, 임씨가 보기에는. 그죠? 자, 그걸 한번 들려줄 수 없어? 그랬더니 그분은 세상이 어지럽고 더러울 때는 그것을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묘한 철학이야. 그렇죠?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세상을 좀 더 썩게 해서 더 이상 그 세상에 썩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썩었을 때 세상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 더 썩게 만들어서 더 이상 썩을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게 유일한 구제책이랄까요?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묘한 철학이지, 그죠? 역설적이기도 하고요. 뭐 말이 되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랬더니 그걸 썩지 않게 고치려고 했다가는 공연이 사람만 상하고 힘만 배로 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범의 생각을 임씨가 전해주는 거죠. 모두 썩어라, 철저히 썩어라가 그분이 세상을 보는 이상한 눈입니다. 결국 집약하자면, 요약하자면 그 묘한 철학이라는 게 요거네요. 모두 썩어라, 철저히 썩어라가 그분이 가진 기묘한 철학이었단 말이에요. 제 나름의 어설픈 추측입니다만 그분은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을 믿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죠?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 사람이라는 존재만 갖는 이상한 초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사람은 온갖 악행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송두리째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것. 그게 바로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이고 그것에 대한 믿음은 기범이 가지고 있던 묘한 철학, 즉 모두 썩어라, 철저히 썩어라와 긴밀하게 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지만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면 그게 뭐야? 곧 썩은 세상이야, 그죠? 세상이 썩었는데 철저하게 완전히 썩어서 더 썩을 데가 없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세상이 나아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가졌던 기묘한 철학. 그 밑바탕에는 이런 인간관이 있는 거죠. 사람은 온갖 악행을 저질러서 세상이 이렇게 썩게 만들어도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를 송두리째 포기하지는 않는다라는 일종의 관이 있었던 거야. 그죠? 자, 세상이 철저히 썩어서 더 썩을 것이 없게 되면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언젠가는 스스로 자구책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썩으면 인간은 최종적인 순간에 가서는 완벽한 포기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자기를 완전히 버려버리지는 않기 때문에 정말 더 이상 썩을 데가 없는 최종의 순간에 다다르면 인간은 언젠가는 스스로 자구책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썩을 데가 없을 만큼 썩고 나면 인간은 그 썩음을, 부패하는 것을 도려내고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바로 그걸 믿으셨고 이러한 자기 생각을 부정의 미학이라는 묘한 말로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명명을 한 거네요. 자기의 기묘한 그 묘한 철학을요, 부정의 미학이라는 이름으로 부른 거예요. 자, 나는 순간 가슴 한 구석에 뭔가가 미미하게 부딪혀오는 진동을 느꼈다. 왜? 그럼 뭐 자기의 옛날 친구의 오랫동안 소식이 끊어졌던 기범이라는 친구의 그 어디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온갖 기행과 궤변들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것들을 어지러운 혼란 속에서 그제야 언뜻 한 가닥의 질서 위에 어렴풋이 늘어서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진상은 확실치 않았지만 나는 기범을 이해하는 어떤 열쇠가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임시로부터 들은 그 묘한 철학에 관한 얘기가, 즉 부정의 미학이라고 압축될 수 있는 그 기범이 가졌던 생각을 전해 들으니까 걔가 그런 철학의 기반 위에서 그런 온갖 기행과 기이한 행동과 궤변들을 그렇게 늘어놓고 행하고 그랬던 거구나 라고 뭔가 그제서야 그 인간에 대한, 친구에 대한, 한 인간 유형에 대한 어떤 질서 있는 이해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은 어렴풋한 느낌을 받는 거죠. 그죠?
헌데 세상에 대해 그런 생각을 지닌 사람이 갑자기 왜 세상을 등지고 이런 산속에 박혀 사는 거요? 그랬더니 임씨가 얘기하기를 당신께서 아끼시던 친구 한 분이 갑자기 세상을 버리셨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가 누구예요? 오일규인 거야. 그죠? 자, 그때 아마 충격을 받으시고 이리로 들어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라고 자기가 짐작을 한 거죠. 누구랍니까? 그 친구가. 이제 일규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름은 말씀 안 하시고 그분을 언제나 미련한 놈이라고만 부르셨습니다. 미련한 놈이라고요. 자, 오일규다. 나는 그제야 오일규의 장례식 후에 기범이 격렬하게 찌꺼리는 저 시끄럽던 요설들이 생각났다. 그러니까 그 요설들이라는 게 예를 들면 거기 지금 우리 중략 앞부분에 있던 것들을 포함하고 또 여러분 수능 특강 문학에서 181쪽에서 봤던 그때의 그 중략 이후 파트 우리 수특에서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182쪽이겠다. 그죠? 거기 쪽에 나와 있던 그런 그 오일규의 뭐 무산이 악산이 했던 그런 말들이요. 그런 시끄럽던 요설들이 생각났다. 어쩌면 기범은 그때 이미 세상을 등질 결심을 했는지도 알 수 없다. 난 알 수 없죠. 아마 이때 이미 그렇게 요설들을 늘어놓으면서 세상을 훌쩍 떠나가지고 어디 산속에 틀어박힐 거라는 그 결심을 혼자 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나는 지금 짐작한 거예요. 그죠? 아니 그는 그 얼마 후에 내 앞에서 정말로 깨끗하게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거 뒤에 19번 문제하고 관련 있는 진술인데요. 요거는 그러니까 기범이 그때 장례식 후에 그 친구들끼리 술 마시면서 막 나랑 이제 격렬한 논쟁을 벌일 때 그럴 때 이미 세상을 등지고 어디 산속에 박힐 결심을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게 나의 짐작이고요. 근데 그 짐작에 맞게 정말로 그가 그 얼마 후에 정말로 사라져 버렸거든. 그래가지고 10년인가를 소식이 끊어진 채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실제로 자기 짐작이 맞을지도 모르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거야. 그죠? 자, 그런 거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 그 친구가 죽은 후로 왜 세상을 등졌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 친구라는 것은 일규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세상을 등졌답니까? 그랬더니 세상 살 재미가 없어졌다고 하시더군요. 아마 친구분을 꽤나 좋아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은 앞에서 일규가 기범이 나에게 일규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태도에 관한 설명, 마음가짐,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일치하는 기범의 그런 생각이자 태도이겠죠. 그 미련한 놈이 죽어버렸으니 자기도 앞으로는 미련하게 살 수밖에 없노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미련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착한 일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규는 기범이 보기에 맨날 착한 일 하다가 죽은 사람이야. 그걸 미련한 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도 미련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착한 일을 하면서 살겠다는 얘기였다는 거야. 이 임시가 볼 때는요. 자, 그래서 이곳에 오는 사람이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그랬더니 전 그분의 과거를 몰라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임씨는 구천동에 살던 사람인데 이전에 황도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기범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임씨는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달라졌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가 없겠지. 그죠? 나는 비포 애프터밖에 몰라요. 비포는 몰라요. 이거죠. 그죠? 하지만 이곳에 오신 후로는 그분은 거의 남을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제가 생명을 구한 것도 순전히 그분의 덕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황도인이 즉 기범이 실제로 진짜 미련하게 착한 일을 하면서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다가 얼마 전에 죽은 거예요. 그죠? 자, 이제 A 묶여 있는 부분 나옵니다. 지금의 마지막 파트고요. 나는 다시 기범이 짓거렸던 과거의 요설들이 생각난다. 세상을 항상 역으로만 바라보던 그의 난해성이 또 한 번 나를 혼란 속에 빠뜨린다. 나 지금 혼란한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생각을 막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는 어쩌면 이 세상을 역순과 역행에 의해 누구보다 열심으로 가장 솔직하게 살다 간 것 같다. 그에게 악과 선은 등과 배가 서로 맞붙은 동질의 것이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그가 선과 악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졌는지 정확하진 않은데 어렴풋하게 짐작되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는 혼란 속에서 그에 대해서 이제 짐작하고 이해해 가는 과정이죠.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열심으로 가장 솔직하게 살다 간 인간일 수도 있겠단 말이야. 근데 그게 무엇에 의해서인가 하면 순리를 거스르는 어떤 그 인식과 행동에 의해서 역순과 역행에 의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자, 선과 악은 결국 동질의 것이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는 악과 선 중 아무것도 믿지 않았고 오직 믿은 것이라고는 세상에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는 사실뿐이다. 무슨 소크라테스 같아요. 그죠? 역설적인 인식이야. 봐.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믿지 않았어. 오직 믿은 것이라고는 세상에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는 사실뿐. 그치? 나는 아무것도 몰라. 오로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일 뿐. 이런 거랑 똑같은 논리 구조예요. 그죠?
그와 5.19가 맞부딪혔을 때 5.19가 해체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것은 가장 비열한 삶이 가장 올바른 삶을 해체시키는 역설적인 이해인 것이다. 그랬으면 여기서 가장 비열한 삶이라는 것은 김기범, 가장 올바른 삶이라는 것은 5.19의 삶을 지칭하는 표현일 거랍니다. 자, 이 지문 자체, 현대소설에서 그 선정된 지문 자체가요, 쉬운 대목은 아니에요. 내용이. 그러니까 대단히 여기 이제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특히나 A 파트 같은 건요, 관념적인 진술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수능 특강 문학에서 배웠던 바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작품을 이해할 때에는 이런 것도 정확하게 구절의 의미 뭐 명확하게 파악 안 되더라도 문제 풀 정도로 이해하고 지문을 파악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해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상황은 작중 상황 다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18번 문제 갑니다.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늘 해설 강의를 찍을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는 지금 이 모의평가의 해설 같은 것도 뭐 수능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나 이제 올해 수능을 대비하는 여러분들 수험생들의 이 모의평가 또 뭐 학평 이런 것들의 해설들은요, 항상 11월을 정조준하기 위해서 내공을 기르는 시간이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맞았냐 틀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문제를 딱 보고 하나라도 더 자기의 머릿속을 채워놓고 다음번에 어떻게 더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잡아내야 되는 거거든.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오늘 3, 4부 중에 첫 번째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하는데요. 잘 보세요. 서술상 특징 문제는요, 수능에서 현대소설 파트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현대소설 파트에서. 고전소설에서는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과거에는 많이 나왔었는데요. 요새는 잘 안 나옵니다. 고전소설 파트는 주로 이제 내용 이해를 가지고 첫 번째 문제를 만드는데, 지금 현대소설은요, 거의 대부분의 세트가 서술상 특징을 물어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A라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부분적으로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상대적으로 전체를 다 조회해서 특징들을 다시 갈무리해가지고 선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 부분만 집중해서 선지를 정답지를 하나 고르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들의 유형은요,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라고 나오지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아요. 거의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는 유형으로 나오는 순간 올바른 진술 4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현대소설에서 서술상 특징 올바른 것,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올바른 진술 4개의 선지를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특히나 이렇게 A라고 묶어놨다고 하면 더더욱 그렇죠. 요 짧은 한 대목 안에서, 한 문단 안에서 어떻게 서술상 특징 적절한 거 4개를 만들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절대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이 문제를 낼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는 곧 뭐냐면 우리한테 제일 적절한 거, 빼도 박도 못할 정확한 정답 하나 빼고 나머지는 전부 일부러 다 틀려버리게 아니라 일부러 확확 틀어놨다는 얘기죠. 즉 난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얘기예요. 고마운 문제입니다. 특히나 이 문제의 경우 여러분 잘 봐둬야 되는 게, 잘 던져줬어. 자, 이거 가져가라. 선물로. 예, 감사합니다. 훅 받아야 돼요. 왠지 아세요? 여긴 지금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아도 될 선지가 여기 3개나 들어가 있어요.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라는 말은 그냥 다 지우면 돼. 왜 그렇죠? 한 글자가 이것의 근거야. 왜? 나. 제가 처음에 지문 읽을 때 얘기했던 거. 나. 서술자가 나로 등장한다는 얘기는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라는 거죠.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그 스토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야. 등장인물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뒷부분에 대한 진술을 읽어볼 필요도 없이 3개의 선지가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요것만 참이니까요. 아시겠죠? 그럼 1, 2번만 놓고 답을 고르면 돼요. 여러분, 이런 게요, 개념에 대한 공부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기 뒷부분에 쓸데없이 인물의 체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배경을 실감나게 서술하는지 아닌지를 깊이 있게 생각을 막 또 한 번 해야 돼. 뭐 인물의 회상을 중심으로 사건의 전개를 지연시키는 서술하고 있는지 그런 거 아닌가를 판단해야 돼.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야.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맞아요. 그죠? 근데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A가요? 객관입니까? 아니죠. 자기가 기범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펼쳐나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인물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런 인물이었다고. 누구보다도 역순과 역행에 의해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으로 가장 솔직하게 살다 간 그런 인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막 그러잖아요. 평가를 관념적으로 서술한 겁니다.
관념적이라는 건 뭐예요? 구체적이고 구상적이고 뭐 이런 게 아닌 거야. 추상적인 거죠. 머릿속에서. 그런 진술로 A가 일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2번을 정답으로 고르는 게 너무나 명백하다는 거지. 자, 18번. 반드시 알아둬야 될 요소들을 제가 여러 가지를 지금 한꺼번에 설명했습니다. 전략적인 이해가 필요하고요. 이런 설명을 귀담아 잘 들어놓는 것은 나중에 11월 수능에서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19번 갑니다. 서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기억에서 미음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기억 볼까요? 나는 긴장했다. 도란한 웃음을 보이다가 눈물을 보이는 식으로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를 보인 데 대한 반응이죠. 왜? 거기서 막 껄껄껄대고 웃다가 갑자기 번쩍이는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긴장한 거라고. 아까 우리 지문 읽을 때도 얘기했었죠. 그죠? 맞죠? 니은 어디 있어요? 더구나 이리로 들어오시자 머리를 깎고 수염까지 기르셨거든요. 라고 임씨가 얘기한 거. 신원이 미심쩍다고 의심하는 상황이지. 저 사람 뭐 죄 짓고 들어온 거 아니야? 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외모가 의심을 가중했다는 생각이 담겨 있는 말이야. 그렇죠? 뭔가 몰골도 이상하잖아요. 수염 기르고 머리 깎고 막 그러니까 그랬었다 이거지. 디귿 갑니다. 어디 있어요? 모두 썩어라 철저히 썩어라가 그분이 세상을 보는 이상한 눈입니다. 세상에 대한 관점이 상식적이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드러낸 판단. 그죠? 일반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어떻게 단적으로 드러났어? 이상한 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세상을 보는 이상한 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썩어라, 모두 썩어라, 철저히 썩어라라는 건 상식적이지 않죠. 썩은 세상을 보면 썩은 게 도려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3번처럼 진술할 수 있는 겁니다. 리을 갑니다. 아니 그는 그 얼마 후에 내 앞에서 정말로 깨끗하게 사라져버린 것이다. 자, 답이 4번이에요. 약속을 곧바로 실행에 옮긴 행위에 대한 놀라움을 드러낸 표현이다 그랬는데요. 자, 생각해봐요. 약속을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고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약속을 했어야 돼. 기범이 나는 뭐라 그랬어? 나는 네 앞에서 깨끗하게 사라질 거야. 라는 약속을 했어야 됩니다. 거기에 그 지문에 그런 근거가 어디 있나요? 없어요. 사라지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것을 실행했다면 4번이 맞는 선지가 되겠지만 그렇지가 않단 말이지.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쉽게. 자, 5번 갈까요? 미음인데요. 미음 어디 있는가 하면 당신이 미련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착한 일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기범이 미련한 놈, 나도 미련하게 살아야지. 이건 착한 일을 뜻하는 거였다 그랬어요. 그럼 말의 표면적인 뜻과 달리 그 속에 숨은 뜻, 그게 착한 일을 의미하는 거라고 파악한 우호적인 해석이다. 딩동댕. 오케이? 자, 그럼 답을 4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지. 그죠?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20번 갑니다. A, B 그런데 A는 뭐냐 하면 묘한 철학이고요. B는 뭐냐 하면 요설들이야. 자, 그럼 묘한 철학에 대한 기범이 가지고 있던 묘한 철학에 대한 나의 이해는 기범에 대한 나의 인식이 전환되는데 기여한다. 적절한 거 고르래요? 답 1번 나왔네. 그렇죠? 왜? 묘한 철학에 대해서 임씨가 들려준 얘기를 듣고서 뭔가 내가 알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기범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 같고 그때까지 그 이전에 보여주었던 수많은 그 기행과 요설들과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질서 위에 놓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범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데 기여하잖아요. 그 인식의 결과적으로는 이제 A 안에 나에 대한 기범에 대한 나의 인식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죠? 자, 1번 맞습니다. 사실 실전에서요. 1번은 빼도 박도 못할 정답이니까 적절한 거 골랐으면 2, 3, 4, 5번은 사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안 읽어도 됩니다. 사실 이게 왜 굳이 다 틀렸는지를 다 일일이 알아봐야 되나? 실전에서는 안 그래요. 그죠? 자, A에 대한 이야기를 나가 꺼낸 것은 기범에 대한 저의 오해를 풀 목적에서이다. 자, 기범에 대한 저의 오해할 때 이 저가 누구냐면 저라고 그 굵은 글씨 표시되어 있는 게 거기 지문에서 중략 아래의 세 번째 줄 처음엔 저도 많이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할 때 저거든. 이건 임시예요. 그럼 기범에 대한 임시의 오해를 풀 목적에서 그 묘한 철학에 대한 얘기를 나가 임씨한테 꺼냈습니까? 이건 맥락에 전혀 닿지 않는 얘기야. 그죠? 3번 저는 나가 기범에 대해 품은 의문이 요설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자, 임씨가 내가 기범에 대한 의문을 품은 것이 예전에 그가 펼쳤던 요설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임씨가 알게 된다고요? 임씨는 그런 거 알지 못하죠. 그가 예전에 어떤 요설을 펼쳤는지, 그래서 기범에 대해서 그런 의문을 그것 때문에 나가 갖게 되었는지 같은 것 따위는 임씨는 알 수가 없어. 맥락상 전혀 그런 게, 그죠? 그런 근거가 없죠. 임씨가 그
묘한 철학으로 인해 기범을 오해한다면 나는 요설에 의해 기범을 이해한다 그랬는데요. 자, 이건요. 임시가 묘한 철학으로는 기범을 오해한다는 말 자체가 틀렸지, 그죠? 오해하지 않잖아요. 이해하는 거지. 근데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고 그냥 짐작하고 있는 거지. 자, 나는 요설들에 의해 기범을 이해한다고. 요설들 자체만으로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 오히려 그 묘한 철학에 대한 임시의 설명을 듣고 기범을 이해하는데 한 걸음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선지는 참이고 이건 틀리게 되는 거죠. 자, 저는 기범이 선행을 베풀며 보인 변화가 B에서 A로 변화된 과정과 일치함을 알고 있다. 아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임씨는요, 기범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같은 것들은 자기는 모른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설에서 묘한 철학으로 변화된 과정이 어떠했는지 같은 것 따위는 임씨는 정보가 전혀 없다고. 그죠? 그냥 구천동에 들어온 이후에 기범의 삶에 대해서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에게 들려주는 것일 뿐이고요. 따라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면 당연히 1번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됐죠? 21번 갑니다.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며 그와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자, 약간 깊이 있는 선지입니다. 보기입니다. 요번에 문학의 보기들이 전부 다 깊이가 있고요. 두루두루 약간 그 역할들을 서로 나누어 맡아서 문학 작품들을 감상하는데 여러 방면에서 참고가 될 만한 것들을 보기로 성격은 비슷하지만 분야를 서로 나눠 맡은 그런 보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첫 번째 보기에 해당되는 이제 문학 파트 첫 번째 세트니까요. 자, 요건 보니까요. 사람들은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며 그와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뭐 일종의 심리학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보기의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를 통해 심리적 위안이나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자, 심리적 위안이나 성취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동일시를 하면서. 하지만 그 상대로부터 외면받거나 그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마음의 상처를 입어. 자, 외면을 받는다든지 부재한다든지 그럴 때는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이때 동일시의 상대를 부정하거나 외면당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한다. 그러니까 외면을 당하면요, 또 혹은 그가 없으면요, 동일시의 대상으로부터 자기가 외면받거나 부재하거나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입는 말이야. 근데 그럴 때 상처를 입게 된 내가 그 동일시 상대를 부정해버리거나 나는 외면당한 게 아니야 라고 자기의 처지를 합리화해버리면 그 상처를 좀 덜 심하게 입을 수 있는 자기 보호의 어떤 기제가 되는 것이겠죠. 또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그 상황에서 아예 벗어나고자 한다. 자,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요. 상황에서 아예 벗어나고자 한다. 그러니까 상처를 입은 이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 보호를 하는가에 관한 얘기가 진술됐어요. 무사학사에서 기범이 보이는 기행과 궤변은 일규를 동일시하려는 상대로 의식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 작품과의 연결고리를 보기에 마지막에 줬습니다. 그죠? 그러면 일규를 동일시의 대상으로 삼은 기범의 어떤 상황들을 이 안에 있는 정보들에다가 다 매칭을 해야 되겠네. 맞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1번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랍니다. 1번 일규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세상 살 재미가 없어졌다. 이거 얘기했지. 그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는 기범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런 일종의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규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기범이 거짓말한 게 아니고 일규가 죽었기 때문에 세상 살 재미를 잃어버렸다고 그러고 자기가 정말 그렇게 충격을 받았단 말이 거짓말 아니고 진짜라고 한다면 동일시하려던 상대 누구 일규의 부재가 가져오는 심리적 영향이 컸으니까 충격받은 거고 세상 살 재미가 없어진 거죠. 딩동댕. 좋았어요. 자, 기범이 자신을 발길로 걷어찼던 일규로부터 외면받았다고 본다면, 자, 발길로 걷어찼다. 기범이 자신을 일규로부터 발길로 걷어차였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럼 그게 외면받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일규와 서로 사랑했다고 믿는 기범의 진술은 외면당한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오고 있군. 이건 뭐예요? 서로 사랑했으니까 자기는 발길로 걷어차인 게 아니다. 외면당한 게 아니다. 그런 어떤 겉모습은 우리 둘 사이가 관계가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 둘은 너희들은 알 수 없을 정도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인물들이었다라는 진술이니까 자기 합리화에 해당되는 거죠. 보기와 연관지으면. 3번 울적할 때마다 일규를 떠올리며 삶의 재미와 기쁨을 얻었다는 기범의 고백을 동일시의 결과로 이해한다면 일규를 통해 기범이 심리적 위안을 얻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자, 동일시를 통해 가지고 동일시의 결과로 삶의 재미와 기쁨을 떠올렸어. 그러면
동일시를 통해 가지고 일규를 통해서 심리적 위안, 즉 여기서 심리적 위안이 뭐에 대응되는 거야? 재미와 기쁨에 대응되는 거죠. 그걸 얻을 수 있었다는 거야, 그죠? 이제 동일시라는 것을 전체 선지들에서는 아까 우리 보기의 마지막에서 봤듯이 일규를 동일시의 대상으로 기범이 삼았다라는 걸 전제로 삼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선지들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은 하지 마시고, 이제 그건 이제 전제로 작용하는 거니까 문제에서는요. 4번 선지 볼까? 일규의 죽음이 기범이 도시를 떠나 깊은 산골에 정착한 계기였다고 본다면,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한단 말이야. 자, 전제가 일규가 죽었다는 것이 기범이 깊은 산골로 정착한 계기가 되었다고, 그렇다고 전제를 한다고 한다면, 이는 동일시하려던 상대가 사라진 상황, 즉 일규가 죽은 상황에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였겠군. 이것도 맞는 얘기지. 왜? 결국 깊은 산골로 가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거니까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서 이 동일시 대상의 부재한 상황을 벗어나려는 거라고 보기와 연관지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5번 기범이 일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 동일시 대상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라면, 이걸 이제 전제로 한단 말이야. 만약에 기범이 그래 맞다, 나는 일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라고 거기 우리 지문에 시작 부분쯤에 있는데요. 그래 내 말이 맞다, 나는 그놈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라는 말을 기범이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동일시 대상인 일규를 존경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그렇다면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 이게 뭐였어요? 인간은 거기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람은 온갖 악행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송두리째 포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요거였거든. 요거에 대한 믿음이거든. 그죠?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에 대한 이 기범의 믿음이죠. 그것은 동일시를 통한 성취감에 대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닌 거 알겠지, 그죠? 답이 5번입니다. 성취감 아니잖아요. 생각해볼까?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에 대한 기범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까 봤지만 뭐하고 연결되는 건가 하면 기범이 가지고 있던 묘한 철학하고 연결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기범이 세계를 바라보는, 인간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가치관, 세계관, 이런 거하고 관련된 건데, 성취감이라는 건 뜻한 일을 이루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이게 둘이 매칭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5번을 답으로 고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21번까지 풀어가지고요, 현대소설 연계 출제 작품이었던 요 홍성원의 무사화학사를 잘 읽었고요. 21번 문제 같은 거는 조금 깊이 생각해서 시간이 걸려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을 겁니다. 보기를 달고 있는 특히나 그렇게 3점짜리 문항들은 대체로 그런 성격을 보여주죠. 자, 다음 세트 이제 갈래복합 세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작품이 나왔습니다. 가, 나, 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나 작품이 수능 특강 225쪽에서 연계 출제가 된 김광욱의 윤리유곡이었고요. 가와 다는 비연계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지 않죠. 특히나 우리가 겁먹고 한시인가 봐, 이거 보니까 이제 오원율시에 해당될 텐데요. 이 오원율시, 이거 어렵다. 근데 이걸 읽어보니까 어때? 쉽죠, 그죠? 김시습의 유객이라는 작품은요, 유객이라는 건 뭐 어떤 나그네 뭐 이런 정도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웬 나그네가 있는 거지, 그지? 뒤에 문제도 나옵니다만 이 나그네라는 것은 결국 이제 김시습이 막 유랑의 삶을 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조의 왕위 찬탈 사건을 겪으면서 세상의 뜻을 버리고 유랑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생육신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선택했는데, 또 출가를 해가지고 막 그 중이 되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 우리 김시습은 사실 올해 연계 교재에서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대관제몽유록이라는 작품에서 그 주인공 심아무개가 꾼 꿈속에서 이 반란군의 수괴로 등장하는 그 김시습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김시습의 작품 읽어보니까 사실 별거 아니야, 그지? 어떤 나그네에, 사실은 이 나그네가 자기 자신의 그 감정이 투영된 대상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나그네는 사실은 시인 자신, 김시습 자신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청평사의 나그네, 범산을 마음대로 노니네 그랬습니다. 범산이에요. 그럼 계절적 배경이 직접 언급이 되어 있는 거죠. 범산을 마음대로 노니입니다. 어떤 태도인지 알겠지? 자연 속에서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는가. 그러기엔 봄이라는 계절이 최고의 계절이기도 하고요. 고요한 외로운 탑의 산세 지적이고 흐르는 작은 내에 꽃잎 떨어지네.
좋은 나물은 때 알아 돋아나고 향기로운 버섯은 비맞아 부드럽네. 이거 봐요. 압축적으로 이 봄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참 감각적인 이미지로 드러나 있어. 요거는요 사실 청각적인 이미지죠. 고요한 외로운 탑이 있는데 그 거기에 산새 지저귀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럼 이 산새 지저귀는 소리가 시끄러워가 아니라 오히려 이 봄산의 고요함을 부각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겠지. 어쨌든 청각적인 이미지, 아름다운 이미지. 또 흐르는 작은 내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 같은 거 시각적인 이미지로 아름다움을 그려냈고요. 좋은 나물은 때 알아 돋아나고 자기가 알아서 막 돋아나는 거야. 근데 어떤 그 해석 버전에 의하면 여기가 맛있는 나물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건 미각적인 이미지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테고, 향기로운 버섯은 비맞아 부드럽네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는 특히나 향기로운 버섯이라고 했으니까 후각적인 감각하고 관련 있는 거. 자, 그런 이미 감각적인 이미지들을 통해 가지고 이 봄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공간인지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야. 시읍졸이며 신선골짝 들어서니 나의 백년 근심 사라지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신선골짝이라는 게 봄산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바로 그런 곳이야. 신선들이 노리는 것 같은 골짝. 거기에 나의 백년 근심 사라지네 그랬으니까 이 나가 아마 이 나그네하고 매칭되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나그네가 나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나의 백년 근심 사라지네 그랬어요.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이런 안 좋은 게 있었는데, 그지? 아마도 속세에서 받은 상처 같은 것이겠죠. 그리고 김시습의 개인사 같은 것들을 생각할 때 김시습이 그 크게 낙담하고 세상에 대해서 막 그 분노와 슬픔을 지녔던 그런 그 단종의 사건 같은 것들을 그런 것하고 관련 있는 해석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거야. 그죠? 나의 백년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아. 여기가 너무나 만족스러우니까. 됐죠? 자, 가작품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대로 무슨 생육신 뭐 이런 거 몰라도 괜찮아. 이게 김시습인지 누군지 몰라도 괜찮은 거죠. 이 작품 자체를 이 봄산의 아름다움 속에서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화자의 모습만 이해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됐죠? 만약에 추가로 지금 얘기했던 정치적인 배경과 관련지어서 해석을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면 그런 건 주로 보기에서 주는 정보에 해당되는 거죠. 잘 알고 있죠. 나로 갑니다. 요거 이 김광우의 윤리유곡은요, 여러분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 원래 이 작품이 우리 수능 특강의 225쪽이에요. 문학에 여러분 보시면 알 텐데 이 작품은요, 그 인목 대비 패모론 때 그 패모론에 반대했던 이 김광욱이 반대파에 의해서 이제 삭탈관직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은거를 하게 된 거야. 한양 인근에 윤리라는 곳, 반마을이라는 곳에. 거기에 8년간 은거하다가 나중에 이제 인조반정으로 복위가 돼가지고 다시 나중에 조정으로 컴백을 하게 되는데 그 은거할 때 지은 작품이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보면 여기 사실 제1곡하고 맨 끝에 있는 17곡만 수능 특강의 대목하고 겹치고요. 중간에 있는 8곡, 10곡, 15곡이라는 것은 수능 특강에서 제시된 수는 아니었어. 그러나 어때요? 읽는 게 별로 어렵진 않죠. 좀 이따 해석하면서 보겠습니다만 뭐 전형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강호 한정 같은 것들을 읊은 노래 맥락에 다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쉽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갑니다. 도연명 죽은 회. 도연명이라는 건 이제 그 알죠? 왜 귀거래사 이런 거 작품 썼던 그 진나라 시인입니다. 도연명 죽은 후에 또 연명이 나다. 이 연명이 도연명이에요. 또 연명이 난 것 같아. 왜? 그게 누구야? 자기야. 그죠? 이게 또 연명이 난 게 나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 그는 도연명을 얘기하는 건데 또 연명이 났다는 건 자기가 그런 연명하고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지. 은근히 동일시라는 겁니다. 왜? 도연명 죽은 후에 또 도연명이 났니? 반마을 옛 이름이 때마침 같을 시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도연명의 고향 이름이 율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리유곡이라는 게 이게 지금 여기 율리, 이게 율리 아니에요, 그죠? 반마을. 그러니까 밤이 많이 나는 마을이겠죠. 밤마을이라는 그 옛 이름이 도연명의 고향과 내가 지금 와서 은거하고 있는 이곳의 이름이 때마침 딱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도연명 비슷해? 돌아와 수졸 전원이야 그와 내가 다르랴 그랬습니다. 돌아와 수졸 전원이라는 게 각주에 있습니다만 수졸 전원 있죠. 전원에서 분수를 지키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건데 그게 결국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지금 율리라는 곳에 반마을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은거를 하게 된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와 내가 다르랴. 자 보세요.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만 여기 뭐 불어우랴 다르랴 이런 게 다 뭐예요? 서리법이죠. 즉 다르지 않다 이거 아니야. 즉 그하고 나가 거의 비슷한 레벨이야. 나 도연명하고 비슷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자, 요거는 수능 특강에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안 배웠던 대목을 한번 봅시다. 삼공이 귀하다 한들 이 강산과 바꿀 소냐? 이것도 역시요. 서리법이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야. 이 강산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삼공 같은 거, 에휴, 별거 아니다 이거죠. 이 삼공은요, 뭐예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런 거 같은 거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높은 벼슬이 귀하다고 한들 이 강산과 바꿀 수 있겠느냐? 이게 더 귀한데? 조각배에 달을 싣고 낚싯대에 흙 던질 때, 그러니까 이 낭만과 풍류, 그치? 어옹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이 몸이 이 청흥 가지고 만호후인들 부러우랴 그랬습니다. 청흥이라는 건 맑은 흥취예요. 그래가지고 만호후 거기 있네요.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세도가. 그러니까 아무리 권력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안 부럽다 이거예요. 이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읽고 이해 감상 가능하죠. 제 10곡 갈거야.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 다 주워 내던지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라는 게 뭐겠어요? 이게 이제 관직에 있으면 여러 가지 문서를 막 꾸미고 뭐 결제도 하고 어쩌고 할 거 아니야. 그거 다 주워 내던져 버리고. 그러니까 관직에서 물러나 버린 거예요. 필마 추풍에 채를 쳐 돌아오니. 그냥 한 필 말을 타고 가을바람 속에 막 채를 쳐서 고향으로 여기 윤리로 막 돌아온 거죠. 아무리 매인새 놓였다고 고향은 아닐 수도 있다 참 그죠. 어쨌든 그 윤리라는 곳으로 왔어요. 은거하러 왔어. 아무리 매인새 놓였다고 이대도록 시원하랴. 무슨 얘기예요? 이처럼 시원하겠느냐? 뭐 매인새가 놓였다고 해서 이만큼 시원하겠느냐? 나는 매인새가 놓인 것보다도 더 시원하다 이거지. 왜? 말하자면 매인새라는 게 뭐야? 이런 거 다루던 관직에서의 삶이야. 그걸 벗어 던진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매인새가 세장 밖으로 벗어난 것보다 내가 더 홀가분해. 지극한 만족감을 느낀단 말이야. 됐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세버들 가지 꺾어 낚은 고기 꿰어들고 주막 같은데 술집 같은 데를 찾으려 낡은 다리 건너가니 온 고래 살구꽃저 쌓이니 갈 길 몰라 하노라. 보세요. 봄이 극하게 깊은 거예요. 자, 세버들 가지 꺾어 고기 낚아가지고 그걸 꿰어들고선 이제 술 한 잔 마시러 주가를 찾으러 낡은 다리를 건너갑니다. 낭만과 풍류를 즐기는 한껏 즐기는 거죠. 근데 온 골짜기에 살구꽃이 져서 쌓여 있어요. 살구꽃잎이 막 쫙 쌓여 있는 거야. 갈 길 몰라 하노라. 길을 모르겠어. 어디로 가야 되지? 근데 그게 무슨 당혹감 같은 겁니까? 이게 아니죠. 지극한 만족감. 아름다운 이 봄 골짜기에 대한 예찬 이런 게 여기 드러나요. 그죠? 얼마나 멋있어요? 요거는 제17곡은 우리 수능 특강에서 배웠는데 최행수 쑥다리 맛에 조동갑 꽃다리 맛에 꽃다리미라는 게 진달래꽃 갖다가 떡에도 넣어서 먹고 전 부쳐 먹고 그러는 거 얘기했어요. 자, 이 사람한테 우리 이런 거 하자고 놀러 가자 이거죠. 닭찜, 게찜, 올벼 점심은 날 시키소. 내가 마련하겠다 이거죠. 점심 준비하겠다. 매일에 이렇게 지내면 무슨 시름이 있으랴? 이것도 역시 뭐예요? 있으랴? 없다는 거지. 매일 이렇게 신나게 즐겁게 놀고 이렇게 쑥다림하고 꽃다림하고 이렇게 지내면 시름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지극한 만족감 속에서 이 사람이 지금 윤리에서의 생활을 즐기고 있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지금 뭐 이 작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만 와,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자기가 쫓겨나듯 여기에 강제로 은거하게 됐어. 그거에 대한 무슨 억울함과 뭐 이런 게 없어. 여기 그냥 행복해. 즐거워. 오랜만에 한가하게 여기서 유유자적하게 잘 살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로 갑니다. 요거는 지금 김용준의 조어산매라는 작품인데요. 김용준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알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원래는 화가예요. 일제강점기 때 주로 활동했던 화가인데요. 물론 해방 후에도 활동했습니다. 이 사람이 화가인데요. 원래 일본에 가서 서양화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돌아와서 귀국해가지고 동양화 쪽으로, 한국화 쪽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유명한 건요. 수필가로 어쩌면 더 유명해. 화가로도 유명하지만.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부터 해방 후에도 이 근원수필이라고, 이 사람은 호가 근원인데요. 근원수필이라는 수필집이 있어. 대단히 유명한 수필집입니다. 이 김용준이 그래서 한국 현대문학의 대표적인 수필가 가운데 한 사람인 이유가 근원수필이라는 이 수필집 때문이거든요. 글을 너무너무 잘 썼고요. 얼마 전에 마침 덕수궁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 문인과 화가들 사이의 교류를 다룬 근사한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저 일부러 막 바쁜데 시간 내가지고 그거 가서 전시회 봤거든요. 거기에 김용준의 그림과 글을 보고, 특히 그림을 보고 한참 동안 넋을 놓고 이렇게 앞에 앉아
있다가 왔던 그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에, 바로 얼마 전에. 바로 그 김용준이에요. 김용준의 근원수필에 실려있는 조어산매라는 수필인데, 조어산매가요, 조어라는 건 뭐냐면 낚시예요. 물고기 낚는 거. 산매는 뭐냐면 산매경이라는 말 알죠? 산매가 흠뻑 빠져가지고 모라의 경지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낚시질에 흠뻑 빠진 상황을 얘기하는, 그게 조어산매입니다. 됐죠? 자, 읽어보죠. 50이 넘은 판교는, 판교 어디 지명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사람 이름인 거야. 판교는, 이게 지금 이 판교가 원래 이 그 청나라 때 화가예요. 정섭이라는 사람이더군요.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호야. 근데 그런 거 몰라도 괜찮죠. 만약에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뭐가 있다면 각주를 줬을 텐데 그런 게 없단 말이야. 다만 문맥으로 볼 때 50이 넘은 판교라는 사람이 마음에 맞지 않는 관직을 버리고 거리낌 없는 자유로운 심경에서 여생을 보냈다 했으니까 이 사람이란 말이야. 인명이죠. 맞죠? 이건 지금 물론 이제 호인데, 어쨌든 판교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의 화가입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청수한, 맑고 파리한 한폭 대나무를 그려서 추풍강산에 낙대나 만들까 보다라고 이 판교가 지은 시의 한 구절입니다. 이게. 자, 자기가 그림을, 화가니까 그림을 쪽 뻗은 파란 맑은 파리한 그런 그 대나무를 한 폭을 촥 그려가지고 그걸로 자기가 낚싯대를 삼을까 보다, 이런 낭만적인 시구를 쓴 거지. 궁핍을 면할 양으로 본의 아닌 생활을 계속하는 일보다 모든 속사를 버리고 표현이 강상의 어객이 되는 것이 운치 있는 생활이기도 하려니와 얼마나 자유를 사랑하는 청고한 마음이냐. 모르는 단어가 많을지라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짐작해야 됩니다. 궁핍을 면할 양으로, 가난을 벗어나려고 본의 아닌 생활을 계속하는 것, 이거는 그냥 속세, 여기 속사에 매달리는 거야. 근데 그걸 버리고 훌훌 벗어던지고 강상의 어객이 되는 것. 이 어객이라는 게 고기 낚는 나그네거든. 어객, 어옹 이런 겁니다. 어부 이런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이건 생계를 위해서 고기 낚는 게 아니고 낭만과 풍류를 위해서 시간을 낚고 낭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객이 되는 것이 운치 있는 생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자유를 사랑하는 맑고 높은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글쓴이 김용준이 어떤 삶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요. 고기를 낚는 취미도 실로 산매경에 몰입할 수 있는 좋은 노름이다 그랬으니까 이 산매가요, 고기를 낚는 취미, 조어 산매, 이 작품의 제목입니다. 그죠? 푸른 물이 그득히 담긴 못가에서 흐느적거리는 낚싯대를 척 휘어잡고 바늘에 미끼를 물린다. 이제 진짜 낚시를 하네요. 그죠? 가장자리에는 물리끼들이 꽉 엉켰을 뿐 아니라 고기도 송사리 때밖에 오지 않는지라 팔 힘 잘하는 대로 낚싯줄이 허하는 대로 되도록 멀리 낚시를 던져 조금이라도 큰 고기를 잡을 양으로 한껏 내던져도 본다. 여기 물이끼가 막 엉겨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기도 막 송사리 때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바로 낚싯대를 들이우면 큰 고기를 잡을 수가 없겠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건이. 그러니까 있는 힘껏 또 낚싯줄이 닿는 한 멀리까지 던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고기를 좀 큰 걸 낚아보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거예요. 퐁당 물결이 여울처럼 흔들리고 나면 거울 같은 수면에 찌, 알죠? 그죠? 찌만이 외롭고 슬프게 고추 서 있다. 이렇게 쫙. 이게 만약에 쑥 끌려 내려가고 흔들리고 이러면 고기가 물었다는 거니까 후악 땡겨 올려야 되는 거야. 한 점 찌는 객이 되고 나는 주인이 되고. 너무 멋있다. 찌가 객이 되고요, 나는 주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알력과 모략과 시기와 저주로 꽉 찬 이 풍진 세상, 이게 얼마나 부정적인 세상이냔 말이야. 근데 그걸 등 뒤로 두고 더러운 속세 따위는 잊고 저 찌와 내가 객과 주인이 되어서 서로 무언의 우정을 교환한다. 속세 일 따위는 잊은 거야. 그죠? 조어 산매에 드는 것이죠. 내 모든 정열을 오로지 외로이 떠있는 한 점 찌에 기울이고 있노라면, 그 조어 산매에 빠져 있노라면, 가다가 벼랑간 이 한 점 찌는 술 취한 놈처럼 까딱까딱 흔들리기 시작한다. 뭐야? 오, 입질이 있네, 그죠? 그러면 고기가 왔구나. 다음 순간 찌는 물속으로 자꾸 딸려 들어간다. 옳다, 큰 놈이 물린 게로군 하고 쫙 당긴단 말이야. 잡아당길 때 무거울 것을 생각하면서 배꼽에 힘을 잔뜩 주고 행여나 낙대를 놓칠세라 두 손으로 꽉 붙잡고 번쩍 치켜 올리면, 허허, 이런 기막힌 일도 있을까? 큰 고기는커녕 어떤 때는 방개란 놈이 달려나오고 어떤 때는 개구리란 놈이 발버둥을 치는 수가 많다. 하면 되는 줄만 알았던 낚시들도 간대로
우리 따위까지 단번에 되라는 법은 없나 보다 그랬어요. 이 간대로라는 말 낯선 말일 텐데요. 쉽사리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리 쉽사리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간대로 우리 따위까지 한 단번에 되라는 법은 없나 보다. 즉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낚시질도 그렇게 쉽게 우리가 능수능란하게 잘할 수는 없나 보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실패를 한 거지. 큰 고기가 잡혔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방개, 개구리 이런 게 뛰어나오는 거예요. 이제 물고 나오는 거죠. 자, 세상일이란 모조리 그러한 것이라마는 아무리 내 재주가 서툴다기로서니 개구리나 방개란 놈들도 염치가 있지. 속어에 이르기를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는 셈으로 나는 나대로 제법 강상의 어객인 양 하고 나섰는 판에 낭만과 풍류. 내가 그래도 뭘 좀 낫겠다 하고 탁 나섰는데 그래도 그럴 듯 미끈한 잉어까지야 못 물린다 손 치더라도 고기도 체면은 알 법한지라 하다못해 붕어 새끼쯤이야 안 물리랴 하는 판에 그러니까 이제 헛된 기대를 한 거지. 야, 내가 그래도 이런 고상한 뜻을 가지고 낚시에 탁 임했는데 잉어까지 큰 놈이 잡히진 못해도 그래도 붕어 새끼라도 잡히지 않겠는가 했는 판에 얼토당토하는 구역질 나는 놈들, 이게 누구예요? 여기 개구리나 방개란 놈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죠? 이런 놈들이 제가 젠체하고 가다듬은 내 마음을 더럽힐 줄 어찌 알았으랴. 몰랐던 일, 당황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네요. 세상이 하 뒤숭숭하니 고요히 서재나 지키어 한목에 유희로 푹 박혀있자는 것도 말처럼 쉽사리 되는 것은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이 하 뒤숭숭하다 그랬는데요. 요 근원수필이 발표된 게 1948년입니다. 해방 직후죠. 물론 김영준은 이제 일제강점기에도 글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활동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때 창작 시기를 딱 생각하면 일제강점기 때도 당연히 세상이 뒤숭숭했고요. 해방 직후에도 좌우 갈등, 사회 혼란 대단했던 거 이런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진술일 거예요. 그러니 고요히 서재나 지키면서 서재에 박혀가지고 그냥 글씨 쓰고 그림 그리고 하면서 그런 유희로 푹 박혀있자는 것도 말처럼 쉽사리 되는 것은 아니라 그렇다고 거리로 나가 성격 파산자처럼 공연스레 왔다 갔다 하기도 부질없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모조리 심사 틀리는 소식밖에 없어. 그래도 죄 없는 것은 내 소재니라 하여 며칠만 틀어박혀 있으면 그만 속에서 우라가 터져나온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야. 아시겠죠? 자, 세상이 너무 뒤숭숭하니까 그냥 서재에 푹 박혀가지고 그림이나 그리고 글씨나 쓰고 그러면서 고매한 그냥 묵묵히 견디는 삶을 살자. 그것도 쉽게 되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가지고 여기 지금 이게 문제와도 관련 있습니다. 성격 파탄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더 많이 쓰는 말은 성격 파탄자죠, 그죠? 성격이 파탄난 사람처럼 공연스레 왔다 갔다 하기도 부질없고 그런 삶을 그런 그 생활을 하기도 싫고 자기는 또 보이는 거 들리는 게 전부 다 심사가 뒤틀리는 이상한 소식뿐이야. 사회가 어지러우니까. 그러니까 죄 없는 것은 내 서재뿐이라 며칠만 그래서 아유 그냥 세상 다 잊고 그냥 틀어박혀서 글씨나 쓰고 그림이나 그리고 하자라고 해도 며칠만 틀어박혀 있으면 우라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뒤숭숭한 생활을 잊고 자기가 뭔가를 이걸 견뎌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지? 조어 삼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위진간에 위나라 진나라 이런 게 있죠. 위진간에 심산벽촌에 은거하여 청담이나 일삼던 그네의 심경. 옛날에 나라가 어지럽고 막 세상이 어지럽고 그럴 때 산골 같은 데 처박혀가지고 낚시나 하면서 고상한 얘기나 하고 속세를 등지고 막 이런 거나 그렇던 심경을 한때는 욕을 한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도. 그러나 막상 나 자신이 그런 심경에 처해 있고 보니 그런 심경이라는 게 이제 이런 심경이죠. 그죠? 막 우라가 터져 나오고 뒤숭숭하니 뭐 이렇게 그죠? 그런 심경에 있고 보니 이 고인이 이제 이런 사람들일 거야. 그죠? 이런 사람들, 이 근의 그 사람들, 이 고인들이죠. 고인의 불우한 그 심정을 넉넉히 동감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지문 다 읽었고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복한 문제 22번. 가와 나의 공통점 그랬거든요. 가나 다를 한꺼번에 묶은 게 아니고 그 한꺼번에 묶는 문제는 이제 27번 문제 대표 문제로 3점짜리 보기를 달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가, 나 두 작품만 묶었습니다. 가장 적절한 거 그랬네요. 자연물의 속성에 주목하여 교훈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그랬는데요. 생각해 봅시다. 가장 적절한 거 고르래요. 그럼 자연물의 속성에 주목하여 교훈적 의미를 전달하는 게 가, 나의 일단 있잖아요. 교훈적이라는 말이 걸립니다. 그죠?
교훈적 의미를 전달한다는 것은 그렇게 가처럼 자연 속에서 한가롭고 만족하고 나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핵심이지 뭔가 교훈적 의미다. 이거는 그런 작품들하고 잘 안 어울리는 말이죠. 굳이 이걸 정답지로 삼기 위해서 그야말로 앞에서 소설에서 다뤘던 것처럼 요소를 갖다 들이대가지고 이걸 막 뒷받침할 수 있을지는 몰라. 그러나 적어도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을 때 이건 교훈 그런 것과 직접 연관이 없는 작품이라는 감은 있어야 돼요. 일단 보류 이건 안 맞는 말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이 안에는 예를 들면 은거하면서 느끼는 삶의 태도가 속세 그 근심을 다 잊게 해준다 이런 것도 일종의 삶의 어떤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범주에서 보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그러면 자연물의 속성에 주목하여 교훈적 의미를 전달했냐 이것도 또 막 그런 거 아닌가를 점검해야 될 대상이 되겠죠. 그죠? 일단 보류합니다. 그리고 이건 딱 맞는 표현은 아니다. 보통은 어떤 훨씬 더 삶의 이치나 올바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깨달은 바가 있을 때 이런 교훈적 의미를 전달한다 이런 말을 여기 선제에다 쓴단 말이죠. 근데 이제 가나는 그런 작품은 아니니까 우리 아까 봤듯이 그다음에 서리적 표현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그랬는데요. 요거는요. 나에는 아까 우리 봤지만 바꿀 소냐 내가 그와 내가 다르랴 어쩌고 막 이런 것들 나왔죠. 근데 가에는 거기에 지금 서리적 표현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2번 땡, 3번 먼 경치에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시선을 옮기며 이건 이제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시선을 전제. 근데 이게 여기 심리의 변화를 드러낸다. 먼 경치에서 가까운 곳으로 시선을 옮긴다? 가에서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생각해보기 이전에 나부터 먼저 생각해볼까? 그렇게 여러 수로 되어 있는 연시조에서 이게 먼 경치로부터 가까운 곳으로 시선을 옮기면서 심리의 변화를 드러낸다면 그럼 여기 위에 1수는 먼 경치였다가 점차 밑으로 내려오면서 가까운 경치에 대한 걸로 읊어내는 그런 작품이냐? 그렇지 않다는 건 뻔히 알거든. 이건 답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리고 가에도 맞지 않는 말이고요. 4번 화자가 자신을 객관화하는 표현을 내세워 내적 갈등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자, 화자가 자신을 객관화하는 표현을 내세우는 건요. 예를 들면 가에서는 있었네요. 아까 우리 나그네 그랬던 거 있죠. 그런 건 있는데 그게 내적 갈등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는 건 또 아니고 그지? 자, 5번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시기에 부합하는 자연의 모습을 구체하고 있다. 딩동댕. 아주 쉬운 정답지가 나왔네요. 가에 보면 봄산 얘기가 나와요. 그지? 또 거기에 이제 그 봄산을 이루는 자연물들이 막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나에도 보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살구도 나왔죠. 새버들도 나왔죠. 그런 거 있죠? 이제 그 봄 시기에 부합하는 자연의 모습을 구체화한 거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답을 5번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라고 하면 당연히 5번으로 답을 골라야 되겠죠. 23번 갑니다.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윤리 6곡입니다. 그럼요. 1곡에서는 지명에 주목하여 화자의 지향을 드러냈어. 이 지명이 뭐야? 밤마을. 윤리라는 게 도연명의 고향과 자기가 지금 은거하는 곳이 지명이 같아. 그러니까 화자의 지향은 도연명이 그렇게 은거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도 수졸전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지향을 드러냈다. 딩동댕. 좋았어. 제8곡에서는 자연의 가치를 부각하여 화자가 즐기는 흥취를 강조하고 있다는 8곡 보니까요. 자연의 가치가 부각됐어. 왜? 삼공이 귀하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거든. 그러니까 화자가 즐기는 흥취를 강조했어요. 그 흥취가 바로 이 청흥이라고 했죠. 그죠? 3번 제10곡에서는요. 10곡 보니까 화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바탕으로 자연물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자, 10곡에 보니까요. 화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감은 잘 드러나 있죠. 그죠? 메인 새가 놓였다 해도 이처럼 시원하겠느냐라고까지 만족감을 얘기했어요. 근데 자연물에 대한 연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매여 있는 새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따라서 답을 3번으로 골라요. 매여 있던 새가 노연한 것보다도 자기가 더 홀가분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자연물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건 아닙니다. 그죠? 자, 15곡에서는 다양한 행위를 연속적으로 나열하여 화자가 누리는 생활의 일면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15곡 보면요. 자, 봐요. 가지를 꺾어가지고 고기를 꿰어들고 주가를 찾으려고 낡은 다리를 건너가고요. 쌓여있으니까 갈곳 몰라. 이렇게 여러 가지 행위 혹은 상황들을 막 연설적으로 나열을 해놨죠. 그러니까 생활 어느 한순간 그 일면을 한 면모를 제시하고 있다. 딩동댕. 좋았어. 17곡은요. 마지막입니다.
청자를 호명하며 누구? 최행수, 조동갑 이런 사람들을 호명하며 최행수, 조동갑은 이름은 아니고요. 행수는 어떤 무리의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고 동갑은 자기랑 나이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청자를 호명했죠. 부르는 거야, 그죠? 최행수, 조동갑 그러면서 즐거움을 함께하려는 화자의 마음을 전달했어요. 자, 뭐 하세, 뭐 하세. 우리 이렇게 항상 매일매일 이렇게 즐겁게 놀고 시름 없이 살자 이런 얘기니까 5번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3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겠지? 키워드 여기 있습니다. 잘못된 말. 24번 갑니다. 문맥을 고려하여 기억에서 미음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기억 봅시다. 이제 이게 다 단독 문제인 거 보이시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전부 다 작품에 뭐 걸려 있으니까. 자, 그랬을 때 궁피불면할 양으로 본의 아닌 생활을 계속하는 이보다 모든 속사를 버리고 표현이 강상에 어객이 되는 것이 운치 있는 생활이기도 하느냐, 얼마나 자유를 사랑하는 청구한 마음이냐라고 했던 기억.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과 대비되는 낚시의 의의를 드러냈다. 맞지?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보다 강상의 어객이 돼가지고 운치 있는 생활을 하고 그런 청고한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그게 낚시의 의의인 거야. 딩동댕. 좋았어. 니은 갑니다. 한 점 찌는 객이 되고 나는 주인이 되어 알력과 모략과 시기와 저주로 꽉 찬 이 풍진 세상을 등 뒤로 두고 서로 무언의 우정을 교환한다. 그러면 낚시 도구 찌와 글쓴이 자기 자신의 관계를 설정해서 주와 객으로, 그죠? 낚시에 몰입하는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세상 따위, 더러운 세상 따위 등지고 탁 둘이 무언의 우정을 주고받는 거야. 딩동댕. 디귿. 벼랑간 이 한 점 찌는 술 취한 놈처럼 까딱까딱 흔들리기 시작한다. 낚시에 집중했던 글쓴이 기다림과 기대에 부응하는 순간을 보고 있다. 자, 기다림과 기대에 부응하는 순간이 뭐야? 고기가 이 뭐죠? 낚싯바늘을 무는 그 순간이죠. 찌가 흔들리는 순간. 자기가 낚아채야 되는 순간. 그 순간을 기다려온 거잖아요. 자, 디귿 3번 맞고요. 리을 갑니다. 세상이 하뒤숭숭하니 고요히 서재나 지켜 한목의 유의로 푹 박혀 있자는 것. 낚시의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서 글쓴이에게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준 방법으로서 아니죠. 찾게 해주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봤자 그게 이제 말처럼 쉽사리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문단 끝에 가면요. 그래서 며칠만 틀어박혀 있으면서 그 한묵의 그 유의에 푹 박혀 있는 것이겠지. 그렇게 해봤자 속에서 우라가 터져나올 뿐이지 뭐 마음의 안정을 찾게 못해주잖아. 답 4번이 쉽게. 미음 갑니다. 막상 나 자신이 그런 심경에 처해 있고 보니 고인의 불우한 그 심정을 넉넉히 동감하게 된다. 그랬는데요. 낚시를 해본 후 달라진 글쓴이의 마음가짐으로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고인들에 대한 욕을 막 하기도 했었어 자기는. 그런데 해보니까 동감하게 되더란 말이야. 은거했던 옛사람들, 그 고인들, 거기 그 뭐 위진간의 심산벽촌에 은거하여 청담이나 일삼던 그네들 말이에요. 옛사람들의 기대어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 심정이라는 게 그 넉넉히 동감하게 되어 있는 그 위에서 얘기했던 그 낚시의 그 어떤 효용, 유일하게 그 자기의 그 뒤숭숭한 세상사 속에서 자기를 지금 이 시기를 견디게 만들어주는 그런 심정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을 4번으로 쉽게 고를 수가 있겠죠. 자, 25번 갑니다. 나와 다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런데요. 여러분 이 문제를 의외로 많이 틀렸죠? 그죠? 어려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랬어요. 나의 도연명, 다의 판교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행적을 따르고자 하는. 자, 보세요. 일단 이거부터 사소하지만 먼저 얘기할게요. 나는 시이기 때문에 화자라고 부릅니다. 다는 수필이라서 화자라고 안 해요. 글쓴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각각 화자와 글쓴이 또 어디 있어? 또 뒤에도 화자와 글쓴이 막 이런 나오죠, 그죠? 자, 그렇게 일부러 표시해 준다는 것까지 제가 미리 알려드리고요. 그다음 봅니다. 나의 도연명, 화자가 행적을 따르고자 하는 인물 맞죠? 그 행적이라는 게 뭐야? 반마을 윤리에서 술 전원했던 그 사람이야. 자기가 따르고자 하는 행적을 보였던, 은거했던 그 사람이지. 자, 다의 판교는 어떤 사람이에요? 청수한 한폭 대를 그리어 추풍 강상에 낙대나 만들까 보다 하는 그 위에서 얘기했던 마음에 맞지 않는 관직을 버리고 거리낌 없는 자유로운 심경에서 여생을 보냈던 사람. 특히 낚시질과 관련된 그 시구를 언급하면서 그러면 그 행적을 따르고자 하는 인물인 거 맞는 거 아니에요? 답 1번이지. 만약에 그런 행적을 따르고자 하는 인물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이들에 대해서 왜 언급했겠습니까? 이 나의 화자가 다의 글쓴이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2번 나의 삼공과 다의 성격 파산자는 모두 속세에서 높은 지위를 찾아오고 있는 이들을 가리킨다. 이게 그러니까 적절한 거라고 착각한 사람들이 꽤 많았을 건데 사실 그거는
이거 되게 쉬운 틀린 진술 아닙니까? 왜? 나의 30은요 세 속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애들을 가리키는 거 맞죠. 그러나 그것도 강산하고 바꿀 수가 없다고 얘기했고요. 근데 다의 성격 파산자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성격 파탄자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세 속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을 가리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자, 3번. 나의 세버들 가지와 다의 청수한 한폭 대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상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 세버들 가지는 나에서 자기가 낚은 고기를 꿰어드는 어떤 수단이야. 도구고 낭만의 도구죠. 청수한 한폭 대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기가 그거 대를 그려가지고 그걸로 이제 낚싯대를 삼는다고 했으니까 자신과 동일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대상 아니죠. 자기가 낭만과 풍류를 구현하는데 유유자적한 삶에 현실의 고통을 잊고 어쩌고 하는데 필요한 도구인 거지. 나의 고기와 다의 송사리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유한 표현이다. 이 송사리가 김용준이 자기를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빗댄 표현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나의 고기도요. 이 고기가 세버들 가지 꺾어 낚은 고기를 꿰어든다 할 때 이게 나는 보잘것없어 고기 같은 인물이야.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돼서 그냥 말도 안 된다는 얘기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5번. 나의 시름과 다의 욕은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자, 나의 시름은요. 뭐라 그런가 하면 이렇게 지르면 무슨 시름이 있으랴? 없다는 거지. 시름, 근심, 걱정 이런 거 얘기합니다. 요거는 몰라.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를 염두에 둔 표현일 수도 있겠지. 특히나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치적인 사건 연루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자기가 쫓겨나도 와가지고 여기서 있으면 이제 이렇게 사는데 그 아픔, 상처 같은 것들 뭐 이제 잊을 수 있어. 이런 게 정도 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어. 근데 다에서 욕이라는 건요 뭐예요? 그 고인들 산골에 처박혀가지고 낚시질을 하던 그 옛날 사람들을 내가 욕한 적도 있다. 그게 어떻게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를 염두에 둔 표현이겠습니까? 그들이 뭐 자기를 억압했나요? 김용준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따라서 답을 1번으로 고르는 게 가장 적절할 거라는 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뭐 왜 틀리냔 말이에요. 자, 26번 갑니다.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거든요. 가장 적절한 거예요. 봅시다. A에 나타난 글쓴이의 경이감이라는 건 놀랍고 신기한 느낌이거든요. 그 A가 뭐 경이감하고 어울리는 말일까? 가장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만으로도 일단 B에서 인생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확정. 여기 낙관적 기대가 어디 있어? B에. 자, 2번 A에 나타난 글쓴이 무력감. 글쎄 무력감도 그게 지금 무력감하고 딱 맞는 표현 아니죠, 그죠? B에서 과거의 삶에 대한 동경 이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다 일부러 말 안 되는 것만 넣어놓는 거예요. 이거는 왜 틀렸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관하면서 이거 딱 맞는 표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제일 맞는 거 하나 나올 때까지 그냥 가시면 돼요. 3번 A에 나타난 글쓴이 실망감이죠. 왜? 큰 고기가 낚였나 보다 했는데 방개나 개구리나 나온단 말이야. 근데 B에서 자신의 손상된 체면에 대한 한탄. 뭐야? 자기가 잉어는 몰라도 새끼 붕어 정도는 낚을 줄 알았는데 그게 그러지 못하고 아유 얘네들이 나와가지고 날 망신을 시켰어. 이거 3번이 답이지. 어렵지 않죠? A에서 나타난 글쓴이의 상실감도 딱 맞는 표현 아닌 것 같아요. B에서 새로운 이상을 품도록 여기 무슨 이상을 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A에 나타난 글쓴이 혐오감. 이게 무슨 혐오감입니까? 이건 혐오감하고는 또 물론 거기에 방개란 놈, 개구리란 놈 이렇다고요. 그렇다고 그걸 혐오하는 것 같지는 아니죠. 얘네가 나한테 실망을 준 거지. B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겸손한 반성. 여기에 무슨 겸손한 반성이 어디 있나요? 그죠? 자, 제일 맞는 거 3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7번이에요. 보기를 바탕으로 가에서 다를 감상한 내용. 그런데 이거 역시 3점 달고 있고요. 깊이 있는 보기를 제시한 그런 문제입니다. 봅시다. 문학작품에서 공간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자, 공간에 대한 인식.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요번 전체 6월 모평 전체를 놓고 보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 앞 세트의 보기 문제를 놓고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얘는 지금 공간에 대한 인식을 보기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고전 소설 파트에 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표지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소설적 기능 같은 것들을 만드는 문제. 그래서 서로 전체 어떤 그 세트 간의 조율 같은 게 역할 분담 같은 게 잘 되어 있는 그런 한 회분의 시험이란 말이에요. 자, 공간에 대한 인식. 그래서 이제 가나 다를 한꺼번에 다 엮었어요. 공간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공간 내
특정 대상의 속성으로서 그 대상이 포함된 공간 전체를 표상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공간 간의 관계를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이때 관계를 이루는 공간에는 명시된 공간도 있지만 이면에 전제된 공간도 포함된다. 이게 다 지금 선지들의 사용될 이 작품 가나다 안에 있는 요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부러 구조화하는 보기입니다. 항상 이 보기는 선지와 작품 간의 지문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한 연결고리의 묶음이에요. 보기의 역할은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밑줄 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겠지. 가의 신선 골짝은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죠, 그죠? 여유와 낭만과 풍류가 있는 그런 공간이야. 이에 대립되는 곳으로 백년근심이 유발된 공간이 이면에 전제되어 있다. 백년근심이 유발된 공간 속세가 지금 여기 표면에 드러나 있진 않잖아요. 근데 그게 이면에 전제되어 있죠. 그래서 얘와 이 공간 속세가 서로 상반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여기는 너무 만족스러운 곳이고 속세는 이런 걸 유발하는 나쁜 곳이니까. 그쵸? 나의 낡은 다리는 주가와 온골이라는 대비되는 속성을 말도 안 되죠. 낡은 다리가 주가와 온골이 대비되는 속성을 지닌 두 공간의 경계를 표현하는. 자, 낡은 다리가 주가하고 온골의 경계를 표현한다라는 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낡은 다리를 건너가는 주가를 찾으려고. 그 주가를 찾으러 건너갔는데 거기에 온골에 살구꽃이 저 쌓여 있다고 그랬으니까 정확하게 공간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나. 뭐 이건 그럴 수는 있단 말이야. 경계일 수는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비되는 속성을 지닌 두 공간이라고 주가와 온골이요. 이 둘이 아니지. 여기는 다 낭만과 풍류와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야. 그냥 여기는. 그러니까 대비되는 속성을 지닌 공간이 아니죠. 답이 2번입니다. 3번. 나에서 화자가 돌아오는 곳은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로 표상되는 공간과 대비되는 공간이야. 왜? 이거는 관직에서 막 바쁘게 일하고 막 속세의 그런 곳이죠. 근데 거기와 대비되는 공간으로 지금 밤마을에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이대도록 시원하랴와 같은 반응을 자연스럽게 이끄는 것. 아까 봤지만 매여 있다가 풀려나게 된 새도 이처럼 시원하겠느냐? 이만큼 시원하겠느냐? 라고 느낄 만큼 내가 홀가분한 후련함을 느끼는 그런 공간이니까 3번도 맞는 진술이죠. 자, 답은 2번이고요. 4번 볼까? 다에서 푸른 물이 그득히 담긴 못가는 그랬으니까 산매경에 빠지기를 기대하는 곳. 뭐 하는 곳이에요? 낚시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랬으니까 자신의 지향과 직결되는 공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곳. 지향과 직결되는 공간. 낚시의 산매경에 빠질 만한 곳. 그지? 자, 다에서 내 서재는 심사 틀리는 소식을 피하기 위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우라가 터져 나온다고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면에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지향이 있음을 알 수 있군. 그럴 수 있죠. 왜? 여기는 이런 소식을 피할 수 있는 일종의 도피처 같은 곳이어야 돼. 근데 며칠만 있어봐도 속에서 우라가 터져 나온다고 그런 곳이란 말이야. 그러면 공간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자면 그러면 그런 곳이 아닌, 즉 우라가 터져 나오지 않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지향이 있음을 알 수 있어. 그 새로운 공간은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여기서 얘기했던 낚시터가 되겠지. 이 사람한테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5번 선지도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되게 많이 풀었다. 그죠? 두 세트 했고요. 작품도 4작품이나 다루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다음 시간에 4부에서 이제 나머지 두 세트를 다루면서 문학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장실 갔다 와서 시험지 펼쳐놓고 다시 4부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